이 나쁜 놈들아, 당장 날 집에 데려다 줘. 아들은 어머니의 울부짖음 무시하고 손에 쥔 계약서와 통장에 찍힐 액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돈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장사꾼이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부와 성공을 위해 요양원에 버린 그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제 연약했던 한 어머니의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거실, 강민아가 무료한 표정으로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손에 들린 리모컨은 의미 없이 채널만 빙빙 돌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다큐멘터리 채널의 한 장면이 흐릿한 그녀의 시야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비밀, 사라진 자수 기법. 화면 속 백발의 외국인 연구원이 새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낡은 비단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나는 무심코 화면으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현미경으로 확대한 자수의 정교함에 연구원들이 탄성을 지르며 고개를 내젓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이 불가능한 이 기법은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그 맥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원을 위해 수십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지만 순간 미나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자수의 문양과 색감, 그 섬세한 바느질의 결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박금자의 낡은 공방에서 먼지 쌓인 채 걸려있던 바로 그 자수였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빨리 이리 좀 와봐. 미나가 소리치자 서재에서 책을 보던 남편 우석이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왜 그래? 또 드라마 남자 주인공 마음에 안 들어? 드라마가 아니고 이거 좀 봐. 미나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닥달했습니다. 우석은 건성으로 화면을 힐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뭔데? 웬 자수 타령이야? 타령? 이게 그냥 자수로 보여? 이거 어머님이 하시는 자수 기업이랑 똑같다고. 아내의 불호령 같은 외침에 우석이 그제야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죠. 정말이네, 비슷하네. 비슷한 수준이 아니지. 똑같다고 완전히. 이 기술을 지금 구현을 못해서 난리래. 근데 지금 어머님이 그걸 하실 줄 아는 거라고. 미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우석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묻자 미나는 답답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뭘 어째? 당연히 이 기술로 사업을 해야지.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그날 밤 미나는 잠 한숨 자지 않고 노트북 앞에 앉아 왕실 자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손바닥만 한 진품 조각 하나가 수억 원에 낙찰되는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미나는 잠든 우석의 몸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석 씨, 일어나. 어서 어머님 공방 가자. 아, 왜 이래 아침부터. 좀 더 자자. 잠이 와. 지금 수천억을 벌 수도 있는데? 수천억이라는 단어에 우석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당연히 좋아하시지. 어머님의 위대한 예술이 세상의 빛을 보는 일이잖아. 이건 효도야, 효도. 1시간 뒤 부부는 금자의 금자 공방 앞에 섰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살이 쏟아지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는 금자의 모습이 보였죠.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 금자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 어쩐 일이야, 이 아침부터.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급하게 왔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며느리 미나가 호들갑스럽게 금자의 곁에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어머님, 어머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자수가요. 보통 기술이 아니었어요. 미나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어젯밤 녹화해둔 다큐멘터리 영상을 핸드폰으로 틀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금자가 고개를 갸웃했죠. 이거 내 바느질 기법이랑 똑같네. 어머님, 이게 바로 조선시대 왕실에서만 비밀리에 내려오던 바로 그 자수 기법이래요. 금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거친 손과 핸드폰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럴 리가. 정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이 위대한 기술을 이 작은 공방에만 썩혀두는 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걸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의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우석도 아내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엄청난 기술을 그냥 놔두는 건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금자의 얼굴에 당혹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사업 같은 걸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저희가 있잖아요. 미나가 금자의 손을 덥석 잡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어머님은 편안하게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세요. 골치 아픈 마케팅, 판매, 경영은 전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이후 미나와 우석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공방을 드나들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바느질만 해온 금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지극한 관심이 싫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일이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금자라는 이름으로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브랜드? 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명품 브랜드요. 하지만 이 큰일을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려면 모든 권한을 저희에게 넘겨주셔야 해요. 우석이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앞으로 회사 설립부터 특허 등록까지 모든 복잡한 일들을 저희가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금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한 법률 용어들은 외계어처럼 보였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하는 거니? 네, 어머니. 이렇게 해야 세금 문제도 깔끔해지고 일 처리 속도도 몇 배는 빨라져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금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내가 믿어야지. 고맙다. 금자가 서랍에서 묵직한 인감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힘주어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도장이 하얀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미나와 우석은 서로를 보며 눈빛을 교환했죠. 그들의 눈 속에서 탐욕스러운 불꽃이 번쩍하고 타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미나가 환호성을 지르며 계약서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곧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쥘 것이라는 탐욕스러운 기쁨이 스쳤지만 금자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우석도 금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좋은 날만 가득할 겁니다. 오늘은 이만 저희는 가볼게요. 빨리 사업 준비 시작해야 해서요.
아이고, 뭘 벌써 가니. 밥이라도 먹고 가지. 금자가 아쉬운 얼굴로 말했지만 미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한시가 급해요.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을 세계적인 명장으로 만들어 드려야죠. 미나는 서류를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지퍼를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래, 너희들만 믿을게. 좀 떨리는구나. 금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금자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다시금 바늘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던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요란한 자동차 소리와 함께 미나와 우석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미나가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금자는 반가운 마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너라. 사업 준비는 잘 되어 가니? 그럼요. 다 어머니 덕분이죠. 오늘은 저희가 어머님 좋은 곳에 모시고 가려고요. 우석이 금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좋은 곳? 네, 어머님. 맨날 공방에만 계셔서 답답하셨죠? 저희가 바람도 쐬어드릴 겸 경치 좋은 곳에 예약해뒀어요. 미나가 금자의 팔짱을 끼며 재촉했습니다. 금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들과 며느리가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너희 덕에 내가 호강을 하는구나. 금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에 금자의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죠.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헤리티지 힐이라는 금색 명패가 붙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네. 어머님을 위한 곳이에요. 들어가시죠. 미나의 안내에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고급스러운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금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 부부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윽고 301호라고 적힌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미나가 문을 열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방 안은 호텔처럼 깔끔했지만 창문에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금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묻자 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당분간 여기서 편히 쉬고 계세요. 뭐, 여기가 어딘데? 최고급 요양원이에요. 식사부터 건강관리까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순간 금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요양원. 아니야, 아니야. 날 여기다 버리려는 게냐? 우석아. 금자가 아들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지만 우석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나쁜 놈들아. 당장 날 집에 데려다 줘. 금자의 외침을 뒤로하고 미나와 우석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당장이라도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가도 또 자신을 어딘가에 버릴 것 같았거든요. 요양원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자마자 우석이 불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여보, 근데 어머니를 저기다 모셔두면 저 대단하다는 기술은 어떻게 써먹어? 돈 벌려면 어머니가 계속 뭘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 계획의 허점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우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우석 씨는 정말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내가 그것까지 생각 안 했을까봐? 그녀는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매만지며 말을 이었어요. 생각을 해봐. 어머님 공방에 평생 만들어두신 작품들이 갤러리처럼 쌓여 있어. 하나하나가 다 돈방석이라고. 우선은 그걸로 내 브랜드 라라 미나로 런칭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판이라고 홍보하면서 비싸게 파는 거야. 그걸로 일단 종잣돈부터 두둑하게 챙기는 거지. 근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왜? 그걸 내 브랜드에서 만든 것처럼 해서 팔 거니까 어머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 다음은 미나의 치밀한 계획에 우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일단 눈앞에 돈부터 챙겨야지 안 그래? 그녀의 말에는 사람을 홀리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은행으로 향했죠. 그리고 금자의 공방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여보 돈 들어오니까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 모시고 온천 여행 한번 다녀오자. 우식은 그날 저녁 비즈니스 비행기표를 끊어 장인 장모를 모시고 온천 여행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며칠 뒤 라라 미나랄러 미너라는 이름의 화려한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호화로운 파티장에서 성공을 자축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라라 미나의 성공을 위하여. 미나는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에 취해 있었죠. 그로부터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자는 창밖의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듯했고 절망은 매일같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박금자 할머님, 아침 드세요. 간병사가 무심하게 식판을 내려놓고 나갔지만 금자는 돌아눕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우석아. 금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할머님, 왜 또 식사를 안 하세요? 다시 들어온 간병사가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식사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생각이 없어요. 에휴, 돈 많은 집 노인네들이 더 유난이라니까. 투정은. 간병사가 투덜거리며 식판을 거칠게 들고 나갔습니다. 금자는 그런 모진 말을 들어도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어요. 며칠 뒤 요양원이 조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의료봉사를 나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래. 박도준 박사님. 간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금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경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금자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잠시 건강 상태 좀 확인하겠습니다. 박도준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혈압부터 좀 재겠습니다. 도준이 청진기를 꺼내며 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금자는 기계적으로 앙상한 팔을 내밀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어디 안 좋으세요? 도준이 혈압을 재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금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도준이 맥을 짚기 위해 그녀의 손목을 잡는 순간 그의 손길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도준의 시선이 금자의 손목에 있는 고운 빛깔을 간직한 나비 모양 자수 팔찌에 그대로 고정되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 팔찌.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30년 전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어르신 혹시 도준이 고개를 숙여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금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 전 동대문 원단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던 박 사장님 맞으십니까? 그 말에 처음으로 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도준의 간절한 눈빛에서 무언가 아련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박도준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30년 전 시장에 큰 불이 나서 저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도준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희 가족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드님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던 돈까지 저희에게 내어주시면서 금자의 텅 비었던 눈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설마 그때 그 코올리게 꼬마가? 네, 맞습니다. 저예요, 사장님. 도준이 금자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사장님을 찾아서 꼭 은혜를 갚으라고 그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정말 그때 그 아이가 맞아? 금자의 목소리도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네, 저는 수십 년 동안 사방으로 사장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도준이 힘없는 금자를 보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보통 최고급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평온해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담당자에게 들어보니 밥도 잘 안 드신다고 하시던데. 금자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 녀석이 나를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도준이 금자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금자는 흐느끼며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기 계약서부터 공방을 빼앗기고 이곳에 버려지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도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를. 도준이 이를 악물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도준아,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진짜 자식이 나를 요양원에 버릴 줄은 몰랐어. 사장님,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온화했던 의사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가운 복수심이 그의 눈에 서렸어요. 그들이 사장님께 저지른 모든 짓을, 아니 그 이상을 되돌려받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저는 더 이상 30년 전의 힘없는 꼬마가 아닙니다. 이제는 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준이 금자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사장님, 공방 꼭 찾아드릴게요. 금자는 30년 만에 마주한 잊었던 인연의 얼굴에서 생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빛을 보았습니다. 금자의 눈에 서렸던 희망의 불씨는 도준의 마음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금자의 손을 한번 꼭 잡아준 뒤 결심한 듯 병실을 나섰죠. 도준은 요양원의 긴 복도를 성큼성큼 걸으며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서는 강한 분노와 결의가 느껴졌어요. 김 변호사님, 박도준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무슨 급한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느긋한 목소리에 도준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계약 무효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고 가해자는 그분의 친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20년간 도준의 곁을 지켜온 실력 있고
믿음직한 법률 파트너였죠. 정확히 1시간 뒤 김 변호사는 도준의 병원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그는 도준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금자는 도준의 부축을 받으며 헤리티지 힐 요양원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장님? 도준이 차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내 공방부터 가보고 싶네. 하지만 1시간 뒤 공방 앞에 도착했을 때 금자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한때 그녀의 손길로 아름답게 빛나던 공방이 처참한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대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마당은 사람 키만한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공방 내부를 보니 자신이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두었던 자수 작품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것들이 내 평생을 이렇게. 금자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장님,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도준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금자의 눈빛이 슬픔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제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가시죠. 그날 저녁 도준이 마련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테이블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단과 명주실 그리고 전통 자수 바늘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쉬고 계세요. 제가 실과 바늘 준비해 왔어요. 혼자 계시면 지루하실 테니 저 믿고 사장님 좋아하시는 바느질 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금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으며 황금빛 실을 바늘에 꿰었습니다. 괜찮아. 3달 동안 안에서 좀 손이 굳었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첫 바늘땀이 비단 위를 스치는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예술가의 혼이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가장 화려한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나라 미나의 사무실은 성공의 광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VVIP 고객 주문서입니다. 실장님, 홍콩 바이어 측에서 샘플 요청 들어왔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직원들의 흥분된 외침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죠. 모든 것이 반짝이는 대리석과 금빛으로 장식된 사무실의 중앙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는 바로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패션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천재 디자이너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자수 기법을 개발하신 겁니까? 마치 사라졌던 왕실의 기술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유명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기자가 감탄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나는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와 함께 거짓말을 흘려보냈어요. 영감은 제 안에서 나왔어요. 어릴 적부터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깊이 심취해 있었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저만의 독창적인 기법을 완성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뒤편 벽에는 금자의 공방에서 훔쳐온 봉황 자수가 액자 속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밤새워 만든 첫 작품인 양 미나는 그 작품을 배경으로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했죠. 한쪽에서는 우석이 최 실장이라는 명패를 달고 거들먹거리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라라 미나의 모든 제품은 저희 강미나 대표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십니다. 네. 그럼요.
저 벽에 걸린 봉황 작품이 바로 저희 대표님의 첫 번째 역작입니다. 그 예술혼을 그대로 담아 스카프를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우석은 전화를 끊고 으쓱하며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돈과 성공의 맛에 양심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죠.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할 수 있어? 우석이 감탄하듯 속삭이자 미나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 이건 새로운 진실이야. 이제부터 저 자수는 강미나의 기술, 라라, 미나의 기술인 거야.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라 그럴듯하고 멋진 스토리를 믿는다는 것만 기억해. 그들의 사업 모델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금자의 공방에서 훔쳐온 진품들을 강미나 대표의 초기 작품으로 전시해 두고 그것을 본 부유한 고객들에게 주문을 받았죠. 그리고 실제 제작은 금자의 디자인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다른 자수장인들에게 헐값으로 맡겨 납품했습니다. 진품이 가진 깊이와 격조는 없었지만 천재 디자이너 강미나라는 화려한 포장과 거짓 스토리만으로도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대표님, 방금 홈페이지 서버가 또 다운됐습니다. 신상품 업로드 5분 만에 전량 품절입니다. 직원의 외침에 사무실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창밖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석 씨 봐. 저 반짝이는 불빛들이 다 우리 것 같지 않아? 정말 꿈만 같아. 우리가 정말 해냈어. 우석이 감격에 젖어 미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의 감상을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꿈? 웃기지 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난 고작 이 정도로 만족 못해. 그녀의 눈빛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난 이 나라 패션계 전체를 삼켜버릴 거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미나 제국을 세우는 거지. 제국 멋지다. 그러니 이제부터 어머니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이 세상에 박금자라는 자수장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오직 천재 디자이너 강미나만 있을 뿐이지. 미나는 우석의 손에 새로운 샴페인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성공을 자축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들의 등 뒤로 액자 속 봉황은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요양원에 버린 어머니가 5성급 스위트룸에서 복수의 바늘을 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도둑맞은 영광과 거짓된 신화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금자와 도준의 과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 동대문 시장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젊은 금자는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금잔의 원단이라고 쓰인 작은 가게 문을 열었어요. 금자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석이 분유값 벌어야죠.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돈도 많이 들 거고요. 금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금자가 바늘과 실로 원단에 정교한 자수를 놓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나비와 꽃들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사장님, 이번 원단도 정말 예술이에요. 단골 도매상이 들어와 감탄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디자인을 배우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박금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손만 거치면 평범한 천이 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9시 박금자가 마지막 손님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이야. 큰일 났어요.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디에 불이? 금자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시장 반대편에서 붉은 불꽃이 치솟고 있었어요.
박진태 사장님 공장이에요. 섬유 공장에 불이 났어요.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진태 사장은 옆에서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였어요. 사람은 다친 사람 없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공장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가 잿더미가 된 공장 앞에서 도준의 아버지 박진태를 만났습니다. 그는 10살 아들 도준의 손을 잡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박 사장님, 금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금자 씨, 이제 정말 끝이야. 도준의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을 다 투자했는데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놨어. 그러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돈으로? 집도 공장 담보로 잡혀 있는데. 도준의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어린 도준이 아버지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도준아, 미안하다. 도준의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금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 날 저녁 금자가 도준의 임시 거처인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도준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자예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금자가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박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박금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에요. 우석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인데 사장님이 더 급하실 것 같아서. 박도준의 아버지가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왜? 도준이도 있는데 계속 여기 계실 순 없잖아요. 금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작은 월세방이라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박 사장님은 실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금방 일어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석이 나중에 쓸 등록금인데 아직 대학 가려면 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진태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했습니다. 금자씨,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옆에서 지켜보던 어린 도준이 박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고맙습니다. 도준이 금자의 손목에 있는 나비 모양 자수 팔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꼭 은혜를 갚을게요. 이 나비 팔찌 기억할게요. 금자가 도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6개월 후 도준의 아버지는 금자가 준 돈과 그녀의 원단 디자인을 바탕으로 작은 의류 사업을 시작했어요. 금자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금자씨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박도준의 아버지가 첫 매출금 일부를 가져왔지만 박금자는 받지 않았어요. 아직 사업 시작 단계인데 뭐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주세요. 그로부터 2년 후 금자의 가게 앞에 재개발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해요? 도준이 공고문을 읽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괜찮아. 금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마지막 날 도준의 가족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금자씨, 새 주소 꼭 알려줘요. 연락 끊어지면 안 돼요. 물론이죠. 정착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금자는 생활에 쫓겨 연락할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도준의 가족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2018년 가을 서울대 병원 VIP 병동에서 박도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아버지는 폐암 말기로 의식이 흐릿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도준이 아버지 박진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준아, 너구나.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할 말이 있어. 아버지가 박도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모두 박금자 사장님 덕분이야. 그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야.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버지, 알고 있어요. 제가 꼭 찾아서 은혜를 갚을게요. 도준아, 내 방 서랍 금고. 아버지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금고요? 비밀번호는 1225, 박금자 사장님께 받은 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다음 날 도준이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낡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과 함께 손으로 쓴 메모가 나왔습니다. 박금자 사장님께 받은 돈 500만 원. 이자 연 5% 복리 25년 1억 1932만 원. 총 반환 금액 1억 6,932만 원. 박도준이 아버지의 꼼꼼한 계산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어요. 상자 안에는 박금자의 자수작품 3점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그 밑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준아,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박 사장님을 찾지 못한다면 네가 꼭 찾아야 한다. 반드시 박 사장님을 찾아 이 돈과 작품을 돌려드려라. 그리고 그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꼭 도와드려야 해.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도준이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 박도준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박금자를 찾았습니다. 동대문 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전국의 자수 공방을 돌아다녔어요. 혹시 나비 팔찌를 하신 박금자라는 분 아세요? 동대문에서 원단 가게를 하셨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1년 봄 박도준이 병원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박도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 그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금고 열쇠가 놓여 있었어요. 박도준은 그 열쇠를 부적처럼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몇 달 후 박도준이 헤리티지 힐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301호 박금자 할머니 진료해 주세요. 간병사가 말했을 때 박도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박금자요.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박도준이 301호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박금자의 손목에 있는 나비 팔찌를 본 순간 박도준은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박도준이 가슴속으로 외쳤어요. 박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박금자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그는 금고에서 돈과 작품들을 꺼내 아버지 사진 앞에 놓았어요. 이제 이분께 더 큰 세상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이 요양원에 버려져 계세요. 친아들이 배신했대요. 도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아버지, 제가 사장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저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어요. 다음 날부터 박도준은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다나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장님의 예술을 세계에 알리겠어요.
박도준이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갚는 방법이겠죠? 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무거운 사명이었어요. 박도준은 그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금자가 스위트룸에서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도준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금자 옆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도준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작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하니 나도 즐거웠어. 금자가 바늘을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도준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시작이라니 무슨 말이야? 사장님의 예술을 세상에 알릴 공식적인 브랜드를 만들 겁니다. 금자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랜드는 무슨,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우리 며느리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사장님의 브랜드. 제가 옆에서 도울 거예요. 도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그 돈 사장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돈을 왜 나한테 써?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가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신 돈이에요. 도준은 아버지의 편지를 금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진태 사장님. 하지만 나는 사업이라곤 하나도 모르는데. 걱정 마십시오. 공식적인 대표는 제가 맡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오직 작품 활동에만 전념해 주시면 됩니다. 수석 디자이너로서 말이죠. 그리고 사장님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일 겁니다. 진짜 될까? 이름은 지었어? 다나데이너는 어떻습니까? 우아하고 단정한 동양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는다는 뜻입니다. 금자는 다나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입속으로 되뇌어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에서 극비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VVIP로 분류된 소수의 재벌가 부인들과 해외 명품 바이어들 뿐이었죠. 여러분, 오늘 세상에 없던 가장 특별한 컬렉션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대에 선 도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조선왕조 500년간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온 자수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갤러리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첫 번째 작품을 비췄습니다. 모델이 입은 한복 저고리 위에서 금실로 수놓인 봉황이 마치 살아서 날갯짓하는 듯 했어요. 오 세상에. 뉴욕에서 온 유명 바이어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법은 처음 봅니다. 이건 예술이에요. 옷이 아니라. 파리 갤러리 관장이 흥분한 얼굴로 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이 작품들을 파리 패션 위크 무대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도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저희 수석 디자이너께서는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이군요. 3달 후 파리 팔레드 도쿄에서 열린 다나의 첫 패션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세계 패션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금자의 작품들이 런웨이를 화려하게 장식했죠. 쇼가 끝난 후 기자들이 벌떼처럼 도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수석 디자이너는 대체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익명을 원하십니다. 다만 조선 왕실의 마지막 장인이라고만 말씀드리죠. 그 대답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파리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금자가 세계적인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한 자신의 작품을 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도준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죠. 30년 만에 내가 진짜 예술가가 된 기분이야. 앞으로 더 엄청난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맙네. 근데 더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아이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온 세상이 알아야지. 금자가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나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나라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라라미나의 상품들이 모조품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라라미나 쇼핑몰의 매출 그래프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아, 또 반품이야. 품질이 너무 조잡하대. 우석이 반품된 택배 상자를 방구석에 던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저 다나라는 것 때문이야. 미나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 고객들을 다 뺏어가고 있잖아. 컴퓨터 화면에는 다나, 파리 패션 위크를 매료시키다. 주문 폭주로 6개월치 완판 같은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미나는 질투심에 불타는 눈으로 다나의 컬렉션 사진들을 닥치는 대로 클릭했습니다. 대체 어떤 대단한 인간이길래. 그녀는 투덜거리며 사진들을 훑어보던 중 파리 패션쇼의 메인 작품을 클로즈업한 사진에서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검은 드레스에 금실로 수놓인 용의 눈동자. 그 독특한 매듭 기법과 살아있는 듯한 실의 색감. 어디선가 본 듯한 강렬한 기시감이 그녀의 뒷목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미나가 홀린 듯 사진을 더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었죠. 이건 처음 보는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TV에서 보고 인생을 걸었던, 그리고 공방에서 훔쳐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자수 기법인데? 그녀의 입에서 경악에 찬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어머니라니, 당신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잖아. 옆에서 컵라면을 먹던 우석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 이건 틀림없는 어머님 기술이라고. 근데 어떻게 어머님이 파리에서?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단순한 질투심은 순식간에 정체 모를 공포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요양원을 나와 파리 패션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거지?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또 있는 거야? 미나는 당장 요양원으로 달려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더 이상 1초도 지체할 수 없었죠. 겉옷을 낚아채듯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어딜 가? 같이 가. 우석이 허둥지둥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낡은 자동차가 위태롭게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미나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핸들을 꽉 쥐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파리 패션쇼를 장식한 다나의 자수 작품과 시어머니 금자의 손길이 몇 번이고 겹쳐졌다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미나는 홀로 중얼거리며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어떻게 파리를 가 갑자기. 그냥 같은 기술 가진 사람이겠지. 옆자리에 앉은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은 미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시간 뒤 차는 익숙한 헤리티지 힐의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몇 달 전 금자를 버리고 떠날 때 의기양양하게 빠져나왔던 바로 그 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문은 모든 비밀을 감춘 채 그녀를 가로막고 선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요양원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저희 어머님 좀 뵈려고요. 301호요. 야간 근무를 서던 직원이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며느린데 급한 일이라 그래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미나가 막무가내로 소리치자 잠시 후 사무실에서 관리자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밤중에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당신들 여기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301호 박금자, 지금 당장 상태 좀 확인해줘요. 관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금자 어르신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내 시어머니. 관리자는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박금자 어르신은 3달 전에 이미 퇴소하셨습니다. 뭐? 미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갔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내 허락도 없이. 저희는 요양병원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입니다. 박도준이라는 분이 오셔서 모시고 가셨습니다. 박도준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 미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박도준이 누군데? 말도 안 돼. 당장 그 사람 연락처 내놔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관리자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미나와 우식은 텅 빈 로비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죠.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질투를 넘어선 원초적인 공포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나의 성공, 그리고 박도준이라는 의문의 남자, 사라진 시어머니, 모든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찾아내. 미나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우석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박도준. 그 자식이 누군지,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찾아내. 훔친 날개로 하늘 끝까지 날아오를 것 같았던 그녀의 비상은 보이지 않는 적의 등장과 함께 추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박도준을 찾아내라고 악을 쓴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성과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우석이 그가 요양원에 봉사를 오던 의사라고 들은 정보로 서울 시내의 모든 대학병원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개인정보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넷을 밤새 뒤져봐도 대한민국 100대 명의 같은 기사만 나올 뿐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금자와는 무슨 관계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절망보다 더한 공포가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고리가 박살나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채업자가 덩치 큰 사내 2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제멋대로 둘러보며 혀를 찼죠. 형님, 약속한 날짜는 아직? 우석이 겁에 질려 말을 꺼내자마자 덩치 하나가 그가 앉아있던 밥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먹다 남은 컵라면과 김치가 방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아! 사채업자가 우석의 멱살을 잡아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석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 올라왔죠. 일주일 줬는데 돈은 어디 있어? 내 마누라 명품백은 다 어디 가고 이런 거짓꼴이야? 그게 사업이 지금 어려워서. 사업?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우석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망해가는 짝퉁 쇼핑몰 얘기하는 거냐? 야, 너네 사기꾼이라고 소문 다 났더라.
내 마누라가 무슨 천재 디자이너라고 뻥을 쳤다며? 미나가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굴욕감이 서려 있었죠. 돈은 반드시 갚을 테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아이고, 사모님 아직 정신 못 차리셨네. 사채업자가 우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미나에게 다가섰습니다. 다음 주까지 원금에 이자까지 싹 다 갚아. 안 그러면 니들 둘이 손잡고 한강물 온도나 재러 가는 수가 있어. 알았냐? 그들은 경고를 남기고 집안을 한 번 더 휘저은 뒤에야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박살난 문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우석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흐흑,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욕심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이냐고. 닥쳐. 미나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운다고 해결될 일이야? 이 모든 게 다 그 늙은이 때문이잖아. 그 영감이랑 박도준. 그놈들만 없었으면. 미나는 잠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자신의 마지막 명품백을 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형 폴더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과거에 알고 지냈던 어둠의 세계에 있는 해결사에게 연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예요. 사람 좀 찾아줘요. 미나는 으슥한 골목으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박도준. 직업은 의사.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라고 하더군. 근데 지금 병원에 안 나온 지 꽤 돼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박금자라는 노인네 행방도. 지금 그 둘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줘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상 하나 터는데 1,000만 원이다. 둘이니까 2천. 돈부터 보내. 알았어요. 바로 보낼게요. 미나는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돈을 이름 모를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체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뜨는 순간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위험한 도박판에 모든 것을 내던진 것이었죠. 미나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찾아내기만 해봐. 박금자, 박도준, 당신들이 내게서 훔쳐간 모든 걸 내가 다시 지옥으로 끌고 와줄 테니. 추락의 끝에서 그녀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향해 칼을 갈고 있던 그 시각. 도시의 불빛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도준이 조용히 금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파리에서 돌아온 후 눈에 띄게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자수들은 그녀의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되어주고 있었죠. 도준은 창가에 서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다가 결심한 듯 금자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들이 사장님을 찾아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느질을 하던 금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두려움이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졌어요.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빼앗긴 것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준의 말에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해야지. 내 이름과 내 인생을 되찾으려면
이게 내 싸움이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주는 금자의 대답을 듣고는 기다렸다는 듯 노트북에서 작성해 두었던 보도자료를 언론사 수십 곳에 전송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패션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연예 뉴스의 메인을 단 하나의 소식이 장식했죠. TV 화면 속에서 단정한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고 있는 명품 브랜드 다나 측이 바로 다음 주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다나의 수석 디자이너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브랜드의 모든 것에 대해 직접 밝힐 것이라고 전해 패션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왕실의 마지막 장인, 얼굴 없는 디자이너로 불리던 신비로운 존재의 등장을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죠. 그리고 그 소식은 지옥 같은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미나에게도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우석이 휴대폰을 보다 말고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미나가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다나 디자이너, 정체 공개라는 자극적인 제목. 미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자신이 돈까지 써가며 찾아내려던 목표물이 제 발로 세상에 나오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왜? 대체 왜? 미나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키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낡은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해결사라고 저장된 번호였어요. 찾았어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찾았어. 박도준. 한국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센터장이야. 언론에도 여러 번 나온 거물급 의사더군.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시끄럽고 그건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거잖아. 어디 있냐고. 그 노인, 지금 그 박도준의 보호 아래 프레지던트 호텔 VVIP 스위트룸에 있어. 24시간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더군. 털끝 하나 건드리기 힘들 거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나는 손에서 힘이 풀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의문의 후원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였고 시어머니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목을 겨눌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휘두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그녀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도대체 뭘 말하려고? 미나가 부서진 밥상을 노려보며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내가 작품들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겠어? 내가 자기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불안감과 분노로 들끓었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분노는 순식간에 차가운 계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은 방법은 단 하나,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함정을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미끼는 바로 그녀 옆에서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남편 우석이었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끝이야. 다 끝났어. 우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사채업자의 위협과 어머니의 공개적인 복수 예고 앞에서 그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어요. 우리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응? 그가 아이처럼 매달리며 애원하는 순간 미나가 그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끼를 뿜어내던 그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상처받은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우석 씨, 미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하지만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의 눈물은 우석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가도 같았습니다. 미나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 욕심이 너무 과했어. 미나는 흐느끼며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 당신이랑 멋지게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아무도 우리 무시 못하게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우석을 공범으로 묶어버리는 화술이었죠. 우석은 이미 그녀의 눈물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나도 잘못했어. 내가 못나서. 아니야. 미나가 그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잖아. 마지막 카드? 어머님도 사람이야. 피눈물도 없는 분 아니시잖아. 미나가 우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마음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나 같은 몹쓸 며느리는 용서 못하셔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당신이 가서 무릎 꿇고 빌면 마음이 약해지시지 않을까? 그 말에 우석의 눈이 희미한 희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어머니가 날 용서해 주실까? 그럼, 당연하지. 당신은 어머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잖아. 미나는 우석을 끌어안으며 그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석 씨가 날 좀 살려줘. 응?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에 어떻게든 어머님을 딱 한 번만 만나서 무릎 꿇고 빌어.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제발 우리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아들인 당신이 빌면 분명히 흔들리실 거야. 만나 주실까? 내가 방법을 만들어 볼게. 미나가 우석을 진정시킨 뒤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계략으로 번뜩이고 있었죠. 가서 빌기만 해선 안 돼. 어머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미나는 서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우석과 금자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들고 가.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해. 뭐? 내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해. 어머님도 사람인데 며느리가 죽는다는데 모질게 외면하진 못하실 거야. 그것은 금자의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이용하려는 악랄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나는 해결사에게 받은 박도준의 병원 사무실 번호를 우석의 휴대폰에 찍어 주었습니다. 여기로 전화해서 박금자 여사님 아들이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전해. 그럼 박도준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해 줄 거야. 우석은 완전히 미나의 꼭두각시가 되어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우석 씨. 미나가 우석의 어깨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떻게든 기자회견만은 막아야 해. 그것만 막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알았지? 우석이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을 미나는 창문 틈으로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악어의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에 칼을 쥐어주고 어미의 심장을 찌르라고 등을 떠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주는 우석에게서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금자에게 전했고 금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준이 예약한 호텔의 조용한 프라이빗 룸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지만 룸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금자와 도준이 먼저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오늘의 금자는 더 이상 요양원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놓은 단아의 기품 있는 의상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마저 느껴졌어요. 그녀는 얼음 같은 표정으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약속 장소에 우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손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죠.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과 그 곁을 지키는 도준의 위압적인 기세에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우석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금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을 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어머니로 보이니? 그 한마디에 우석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미나가 시킨 연기를 시작했죠. 그는 그대로 금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우석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사진을 금자의 무릎 위로 올렸어요. 어린 우석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금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행복했잖아요, 어머니. 제발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금자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석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착각하고 미나가 시킨 마지막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미나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어머니,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제발 기자회견만은 멈춰주세요. 네. 그 애원에 가까운 절규가 끝나자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내 아내가 죽어간다는데 이런 데에 돈 쓸 시간은 있었나 보구나. 그때까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서류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로 툭 하고 던졌습니다. 최우석 씨, 이게 뭔지 한번 보시죠. 우석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몇 달간 드나들었던 불법 도박장의 CCTV 사진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의 계약서 사본, 주식 투자 실패로 모든 돈을 날린 계좌 내역까지 그의 모든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돈에 쪼들리는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전부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불가능했습니다. 미나가 짜준 완벽한 각본은 산산조각이 났죠. 우석의 무너진 이성, 그 틈을 비집고 억눌려왔던 모든 공포와 진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흐흐흑, 으아. 우석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금자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미나가 다 시킨 겁니다. 미나가 아프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기자회견 막으려고. 어머니 동정심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막아보라고 저한테 시킨 거란 말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고해성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우석은 금자의 다리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금자는 그 모든 처절한 자백을 텅 빈 눈으로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뒤 울음이 잦아든 우석이 고개를 들었을 때 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모성애는 없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경멸과 슬픔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세상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금자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고 도준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우석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실토해버렸다는 절망감에 몸을 떨며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장내는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이곳은 다나의 신비로운 디자이너가 정체를 드러내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무대 뒤편 금자는 굳은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도준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두려우십니까? 아니, 두렵지 않아. 다만 내 입으로 내 아들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게 가슴이 미어질 뿐이네. 금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한편 미나는 그녀의 집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어머니를 만나러 나갔던 우석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마저 꺼져 있었죠. 불길한 예감이 미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이다. TV 화면의 기자회견장 생중계 화면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다나데이너 수석 디자이너 공개 기자회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최우석, 이 바보 같은 자식, 설마 어머님 설득 못한 거야. 최악의 상상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는 순간 미나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미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아무렇게나 붙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마지막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정각 2시 기자회견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도준이 먼저 올라섰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나의 대표 박도준입니다. 도준의 차분한 인사에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다나의 심장이자 영혼이신 분을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오직 예술론 하나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으로 남은 조선 왕실 자수의 계승자, 저희 다나의 수석 디자이너를. 도준이 무대 뒤편으로 손을 뻗어 금자를 맞이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회견장 뒤쪽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미나가 악을 쓰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 속고 계신 거예요. 산발이 된 머리와 잔뜩 핏발이 선 눈. 그녀의 모습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죠. 갑작스러운 난입의 기자들은 모두 뒤를 돌아보았고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 여자는 제 시어머니예요.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라고요. 미나는 경호원들의 저지를 뿌리치며 무대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저기 저 박도준이라는 남자가 병든 노인을 꼬드겨서 평생 모은 재산을 가로채고 저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 제발.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금자를 정신병자로, 도준을 사기꾼으로 몰아 모든 것을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죠. 몇몇 기자들이 미나에게 카메라를 돌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도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미나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보안팀, 저분 내보내세요.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전문 경호원들이 나타나 울부짖는 미나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이거나 놓으라고. 내 말 들어봐요, 여러분. 저것들은 다 사기꾼이야. 미나의 처절한 외침은 굳게 닫히는 회견장 문 너머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후 장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무대 위로 향했죠.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금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선 그녀의 모습은 미나가 악을 쓰며 묘사했던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간직했지만 그보다 더 큰 위엄과 기품을 지닌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기자들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금자입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작았지만 회견장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늘과 실과 함께 살아온 자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금자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았죠. 그리고 지금은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락한 나라 미나의 강미나 대표와 최우석 실장이 훔쳐간 모든 작품의 진짜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견장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자는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놓은 봉황자수와 라라, 미나가 그것을 어설프게 베껴 만든 스카프를 나란히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진품이 뿜어내는 기품과 가짜가 드러내는 조잡함은 한눈에 비교되었습니다.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제 모든 것을 믿었던 며느리에게 제 이름과 기술, 그리고 제 인생 전부를 도둑 맞았습니다. 그녀는 사기 계약서부터 요양원에 버려졌던 날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진실을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명의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미로서 제 모든 것을 되찾고자 합니다. 금자의 마지막 말이 끝나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수백 개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심판의 무대에서 진실의 칼날이 마침내 그 섯을 퍼런 빛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금자의 폭로가 끝난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죠. TV와 인터넷, 모든 뉴스 채널은 하루 종일 다나와 라라, 미나의 진실 공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속보 희대의 폐륜 사기극, 라라 미나 진실은? 단독 얼굴 없는 장인 박금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여론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되어 라라, 미나를 향해 번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라라, 미나의 화려했던 사무실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장 환불해줘요. 이 사기꾼들아. 계약 취소야. 위약금까지 다 물어낼 줄 알아. 수십 통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빗발치는 항의에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큰 투자사의 대표가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미나의 얼굴에 계약서를 집어던졌습니다. 강미나 씨,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까지 뭐가 된 줄 알아. 당장 우리 백화점에서 당신네 짝퉁 물건들 전부 빼. 대표님, 그게 아니라 이건 오해. 미나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해? 온 국민이 당신의 거짓말을 다 봤는데 뭐가 오해라는 거야. 법정에서 봅시다.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직원들도 하나둘씩 짐을 챙겨 도망치듯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공의 상징이었던 사무실은 이제 난파선처럼 텅 비고 황량해졌습니다. 그때 우석이 터벅터벅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죠. 왜 이제야 나타나, 이 인간아. 우석은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미나는 30분이 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는 미나와 우석 단둘만이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텅 빈 공간을 바라만 보았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기분 좋은 미소를 띤 채 박수를 치며 들어왔습니다. 이야, TV 잘 봤다. 아주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셨더군. 강미나 대표님?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미나와 우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돈 갚을 일은 아예 없게 됐네? 안 그런가? 사채업자가 미소 띤 얼굴로 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 돈으로 안 되면 몸으로 갚아야지. 그가 손짓하자 함께 온 덩치들이 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가자. 배 타러 가야지.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형님. 우석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미나가 옆에 있던 대리석 화분을 집어들어 사채업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화분이 박살나고 사채업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미나가 우석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뛰어. 두 사람은 비상구로 뛰쳐나가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서 이제는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것이었죠. 같은 시각 호텔 스위트룸. 금자와 도주는 창밖을 보며 TV에서 흘러나오는 라라, 미나의 몰락에 대한 뉴스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성공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는 모습이었죠. 괜찮으십니까, 사장님?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자의 얼굴에는 통쾌함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저 가슴 한구석이 아리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어쩌다 저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 어미의 마음은 자신을 배신한 자식일지라도 그 끝을 보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이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도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그가 김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은 서류를 금자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계약,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 세상의 분노가 아닌 차가운 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죠. 금자는 골목으로 숨어드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다룬 뉴스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이 다시 한번 단단한 결의로 차올랐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지. 금자는 서류 위 자신의 이름 옆에 망설임 없이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모래성 위로 정의를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제자리로 돌아온 실타래. 그로부터 1년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라 미나 사건의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석에는 초췌한 모습의 미나와 우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지난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그들의 모든 죄는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강미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사기 및 횡령 등 모든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아니야. 난 억울해. 라고 울부짖었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녀의 팔을 붙들고 차갑게 끌어냈습니다. 피고인 최우석, 범행을 방조하고 가담하였으나 깊이 뉘우치고 진실을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우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모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금자와 도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난 순간이었죠. 같은 날 오후 햇살이 가득한 금자의 공방. 폐허 같았던 공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의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마당에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 제잘거리며 자수 기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까요? 한 청년의 물음에 툇마루에 앉아있던 금자가 인자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실의 숨결을 느끼면서 너무 조이지도 너무 풀지도 않게. 금자는 이제 다나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던 젊은 예술가들을 가르치고 후원하며 새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준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는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자니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을 일이지. 정말 고맙네.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은 제게 또 다른 가족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신뢰와 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며칠 뒤 교도소 면회실. 수척해진 우석이 죄수복을 입은 미나의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유리 칸막이가 놓여 있었어요.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미나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당신을 원망했지만 돌이켜보니 결국 다 내 어리석음 때문이었어. 당신도 죗값 다 치르고 나와서 새 인생 살아. 네가 감히 날 배신하고 이따위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어? 이 배신자. 미나가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며 악을 썼지만 우석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그들의 길고 지독했던 악연이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고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해질녘 제자들을 모두 돌려보낸 금자는 홀로 공방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노을빛이 새로 펼친 하얀 비단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그녀는 복수를 위해 들었던 바늘이 아닌 순수한 창작의 기쁨을 위해 새 비단을 펼쳤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슬픔이 모두 녹아든 듯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금자는 실타래에서 가장 고운 붉은 실을 뽑아 망설임 없이 바늘에 꿰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녀의 손끝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온과 예술가로서의 행복을 되찾은 금자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엉켰던 운명의 실타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상처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그녀의 인생 위에 수놓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